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주 최근까지 남편과 우리 뽀미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식 새끼처럼 10년 이상 키운 강아지를 어처구니 없이 잃어버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정말 사랑하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뽀미가 집을 나갔냐고요? 아닙니다. 뽀미가 제 곁에서 사라진 건 어처구니 없는 사상을 가진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남편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 강아지를 해코지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혼 소송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신 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는 반려인이에요. 이제는 반려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차오르는데요. 저는 10년이 넘게 키운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뽀미였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뽀미는 저의 둘도 없는 강아지였어요.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뽀미는 제 곁을 지켜주던 가족 같은 아이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그 맑고 투명한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들은 주인의 기분을 다 느끼고 위로를 해준다는 면에서 저는 강아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뽀미랑 만났던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뽀미는 제가 10년 전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만났던 아이였는데요.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람을 봐도 깜짝 놀라면서 슬슬 피하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들한테 인기가 있고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우리 뽀미랑 친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였으니 뽀미가 얼마나 겁이 많은 개였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이 되네요. 저는 그 아이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뽀미는 장모 치와인데요. 무슨 소리만 들리면 귀를 쫑긋하면서 호기심이 많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뽀미의 전 주인은 그런 착하고 예쁜 강아지를 학대에 방임하다가 길거리에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뽀미는 처음 길에서 구조되었을 때 목에 철사가 감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유기견 센터의 소장님에게 들은 정보라 잘 몰랐었는데 전 주인이 인플루언서였던가 봐요. 그래서 강아지로 돈 좀 벌어볼까 해서 뽀미를 입양했는데 조회수가 나오지 않자 개를 학대하고 밥도 안 주고 사료값을 못 대니까 애를 길에 내다 버렸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연을 듣고 저는 뽀미가 너무 불쌍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뽀미의 마음을 돌려서 제가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거였습니다. 반려인에게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 이 아이는 내 식구다 라는 마음이 들 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 뽀미를 입양해도 될까요? 제가 뽀미 마음속에 상처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뽀미가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잘 보살펴줄게요. 네? 소장님. 아,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진님 같은 분이 데려가신다면 우리 뽀미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데려가셔서 일단 임시 보호해보세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챙겨드릴게요. 그날 바로 저는 뽀미를 데려왔습니다. 뽀미의 애착 방석과 옷 몇 가지, 집으로 쓴다는 캔넬, 그리고 사료 조금과 배변 패드를 챙겨주시면서 소장님은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부디 뽀미랑 상성이 맞아서 저희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소장님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사실 저는 개를 처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에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티지였습니다. 말티즈 종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3남매 중에 제가 막내라서 좀 집안에서 응석바지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 오빠랑 언니에게 좀 많이 놀아달라고 치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빠 언니에게서 좀 벗어나라고 하면서 티즈를 사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애견센터가 여기저기 길에 막 널려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애견샵이나 마트에서 돈 10만 원에 강아지를 살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희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갈 때마다 거기 있던 강아지들을 보며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금쪽이 같은 아이였죠.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진아, 강아지 키우는 건 책임이 따르는 일이야. 네가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사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야. 생명이란 말이야. 놀 때만 네가 데리고 놀고 똥 치우고 목욕시키고 밥 주는 건 다른 사람이 한다면 진정으로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몰라. 강아지 사줘. 나 동생 필요해. 이 강아지 내 동생 할 거야.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갈 때마다 애견샵 앞에서 드러눕자 엄마는 매우 난감해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참을성 있게 제가 조금 커서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절대 강아지를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을 많이 알아듣고 어느 정도 제가 혼자 강아지를 케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때서야 집안 식구들과 다 같이 의논하셔서 티즈를 데려왔던 거였습니다. 우리 티즈는 수컷 말티즈인데요. 눈처럼 하얀 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눈은 검고 영롱한 게 너무 귀여웠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인생 첫 강아지를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티즈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티즈를 꼭 껴안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날 그날부터 티즈는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전부 잘 따르기는 했지만 제가 주 양육자였기에 제가 준 밥만 먹고 저하고만 산책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15년간 티즈와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티즈가 아플 때는 제 속도 타들어갔고요. 강아지는 아파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서 티즈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강아지 말 번역기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사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티즈야, 네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누나가 알아채주지 못한 거 미안해.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유진아, 티즈는 말 못하는 동물이니까 네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줘야 돼. 엄마는 너희 삼남매 어릴 때 그렇게 키웠단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열이 오른 너희들 밤새 간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유치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좀 수월해졌으니까 티즈도 좀 크면 잔병치레 안 할 거야. 그렇게 제 동생으로 우리 집안의 막내 아들처럼 티즈는 저희 가족들 속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5세 대학을 졸업할 때쯤 티즈는 노안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저는 티즈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오는데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늙어서 눈도 안 보이던 티즈는 제가 안아줘야 잠을 잤고 제가 밥을 줘도 잘 먹지 못하고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티즈는 어느 날 새벽 조용히 강아지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티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마, 우리 티즈가 나 자는 동안 얼마나 낑낑댔을까. 그런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잠이나 쿨쿨 자고 있었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이제 티즈 못 보는 거겠지? 아니야, 유진아. 천국 가면 네 강아지가 마중 나온다고 하잖니. 티즈는 친구들과 강아지 나라에서 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이렇게 매일 울면 그 애가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이제 밥 좀 먹어. 저는 티즈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동안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침대에 누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티즈를 잃은 슬픔은 저를 너무나도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어딜 가도 우리 티즈와 함께 했던 모습이 눈에 밟혀서 저는 길에서도 바보처럼 울고 그 애와 돌아다녔던 산책길을 매일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빨간 티즈의 목줄을 잡고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으로 강아지를 잃은 슬픔을 혹독하게 치른 후에 저는 다시는 개를 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사를 하러 갔었던 유기견 센터에 있던 뽀미가 저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온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죠. 이제 티즈를 잃을 때처럼 강아지를 먼저 보낸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뽀미의 눈을 보고 있으면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을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뽀미를 데려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지방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죠. 제가 첫 부임이 결정되어서 발령을 기다릴 때 티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저는 음악 선생님인데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너무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 애들은 정말 중학생처럼 덩치도 크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눈빛도 없고 왠지 저를 위축되게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정말 선생님 맞아요? 와, 진짜 내 동생만 한 것 같아. 쌤! 어렸을 때 우유 안 먹었나 보다. 그러면서 뭐 우리한테 우유 먹으라고 잔소리를 해요. 선생님이나 많이 먹어요. 얘들아, 선생님 놀리지 마라. 선생님도 상처받는단 말이야. 얼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저는 어릴 적에 또래 애들보다 키가 많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 키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쭉 이어진 경우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는 저보다 덩치 크고 키가 큰 5학년, 6학년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그 애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티즈가 내 곁에 있었으면 그런 못된 아이들은 짖어서 쫓아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 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휑한 마음속에 쏙 들어온 뽀미는 이제는 없으면 안 될 나의 자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뽀미랑 운동장을 산책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반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또 키가 작다느니 너무 말랐다느니 하며 엄연히 선생님인 저를 툭 치고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화가 나도 참고 얼른 뽀미를 끌어안고 학교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뽀미는 그 작은 몸으로 저를 지키겠다고 그 아이들에게 무서운 기세로 짖는 거였습니다. 뽀미의 맹렬한 기세에 깜짝 놀란 아이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죠. 그 후로는 짓궂은 초등학생들의 괴롭힘은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뽀미를 든든한 저의 보호자로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뽀미와 함께 늙어가는 것만이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언니가 먼저 결혼을 했고 언니가 32에 낳은 조카가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형부가 아기를 낳고도 아무런 다툼 없이 아주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제 언니는 조카를 보러 언니 집에 온 저한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아, 너도 결혼은 해야지. 엄마 아빠도 원하실 거고. 너도 나중까지 뽀미랑 같이 산다고 하지만 뽀미가 너보다 오래 살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티즈가 죽었을 때처럼 또 슬퍼하기만 할 거야? 네 노후 걱정도 좀 해야지. 언니, 나도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뽀미 싫어하거나 못 키운다는 남자 만나서 뽀미랑 헤어지는 거는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결혼하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줘. 아니, 나는 우리 딸도 예뻐하는 너를 보면 애기도 잘 키울 것 같아서 그러지. 그리고 요즘 애기랑 반려동물 같이 키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우리 딸 조금만 더 크면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가서 우리 딸이랑 같이 키울 강아지 입양할 생각이야. 너랑 티즈를 보면 나도 강아지를 키울 생각은 있었거든. 네 형부랑도 의논했지만 언제가 됐든지 나는 마당 있는 집에 이사가서 아기랑 강아지 같이 키울 거야. 언니의 꿈을 직접 듣고 나니 저 역시 강아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혼자 살겠다는 결심이 밝힐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와 같이 있는 사진을 카톡 푸사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뽀미랑 같이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같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각종 커뮤니티 카페를 돌아다니며 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남자들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원래 순서가 있는 법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남자를 사귀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등산이다, 독서 동호회다 아주 바쁘게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서 동호회를 좋아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서로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남자를 만나려고 독서 동호회에 들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책이 좋아서 그 모임에 자주 얼굴을 비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취향이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은 서울의 유명 대학 영문과를 나온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서 동호회에서 저를 보고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도 역시 그 사람이 조심스러웠고요. 그러다 어느 날 독서 동호회 주인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회장 자리가 비었는데요. 그 팀의 사람은 딱 5명이었는데 회장과 남편을 제외하고는 별로 독서에 흥미가 없이 이성 친구라도 사귀려는 목적으로 동호회에 들었다면서 회장이 없어진 김에 이 모임을 파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까워요. 다들 독서에 흥미 가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모임 없어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다른 사람들 더 모아서 우리끼리 한번 꾸려볼래요? 좋아요. 저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적극 홍보할게요. 그렇게 되어 나갈 사람 2명은 나가고 저와 남편 그리고 은행 다니는 여자 직원 1명이 남아 동호회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임의 회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학교에서 저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선생님이었는데요. 학과의 주축이 되는 선생님들은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었으니 저는 음악 선생이라 남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4교시도 안 돼서 퇴근하는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는 시간에 남편을 만나 그 주의 책에 대해 1대1로 토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이 저와 아주 잘 맞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도 잘 맞고 취미도 맞는 사람이어서 저는 점점 남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뽀미와 남편의 상성이 잘 맞는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려 1달간을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 큰 맘을 먹고 저는 남편을 제 자취방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뽀미를 보여주고 남편이 강아지를 싫어하면 고백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영씨,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그 전에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강아지 싫어하거나 무서워해요? 아니요. 저 어릴 적에 강아지 키웠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일찍 죽었어요. 5년간 같이 살다 병에 걸려서 말이에요. 그 후로는 너무 슬퍼서 다시는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애초에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우리 남편을 제 자취방으로 초대해서 뽀미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릴 적에 죽었던 자기 강아지랑 너무 닮은 애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뽀미를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뽀미를 남편에게 안겨주었어요. 뽀미는 유기견이라 경계심이 강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뽀미는 남편에게 폴짝 뛰어안겨서 기분 좋게 눈을 감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뽀미가 잘 맞는 걸 알게 되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적어도 강아지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일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남편이 아닌 남편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저는 남편과 뽀미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려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래도 제가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하자마자 정말 번개처럼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움직여서 우리 가족 모임에 남편을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전부 눈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전부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오빠는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 결혼을 반대했지만 남편을 만나보고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 유진아, 너 언제 이런 훈남 만났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난 네가 남자친구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 없길래 연애 고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근데 첫 번째 결혼할 사람인 건 좀 의외다. 뭐가 그리 급해서 이 오빠보다 더 먼저 가려고? 아니 오빠는 지금 사귀고 있는 언니나 잘 간수해서 결혼해. 얼른.
오빠도 결혼할 때 됐지 뭘 그래. 난 그 언니 보면 불쌍해 죽겠다. 오빠 어장에 갇혀서 벌써 몇 년째냐? 이미 30도 넘었고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 그 언니 도망간다. 그렇게 남편은 우리 집안에 공식 사위처럼 1년을 보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싹싹하고 착한 이 사람은 마치 사위처럼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기고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남편의 변명으로는 자기 부모님이 좀 까탈스러운 분들이라 심사숙고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우리 친정집에 사위처럼 굴면서 남편의 본가에는 아직 저를 소개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건 조금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딱 굳게 먹고 남편에게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자기야, 나 당신하고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시부모님 만나게 해줘. 나도 그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다 결혼하면 좋은 일이잖아. 아직 때가 안 됐어. 우리 어머니 기분 좋을 때 내가 말할 기회 엿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이미 우리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나 지났잖아. 당신 혹시 나를 결혼 상대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난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건데 당신 나랑 연애만 하다 버릴 생각이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다만 우리 엄마는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이랑 잘 맞을지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저는 그래도 좋다고 그분들의 마음에 들게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곤 남편을 계속 일주일이나 졸랐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저를 못 말리겠다고 하면서 시부모님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잖게 생기셨고 정말 선비 스타일의 은퇴한 은행장이셨어요. 금융계에 종사하신 분이라서 남편의 집안은 부유했고요.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큰 별일이 없는 한 그 집의 재산을 물려받을 단 한 사람의 상속자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신경질이 얼굴에 딱 보이는 그런 심술궂은 분이었어요. 어른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아주 잘 알지만 제 어머니는 프렌치 불독처럼 생기셨거든요. 불독들은 주름이 많은 게 귀엽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엄청 뚱뚱하신 데다가 얼굴살은 늘어져서 턱은 세 겹인데 그게 정말이지 불독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불만이신 건지 항상 입은 축 처져 계신 분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후 남편이 왜 걱정을 했는지 단박에 알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충북 청주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음악선생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학교 선생님이라니 아주 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진영이가 독서를 좋아하는데 그럼 아가씨도 책 좋아하나? 아유, 우리 진영이가 책 좋아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책 벌레였지 뭐. 얘는 그냥 밖에 나가 놀지를 않았다니까. 맨날 책만 사달라고 하고. 그런데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한꺼번에 저에게 다른 질문을 하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느라 대답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신경질을 버럭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른이 물으면 제깍제깍 대답을 해야지 뭐 하느라고? 아가씨, 내 질문 듣기는 한 거야? 응? 아니, 두 분이 따로 물어보셔야지. 연달아 질문하니까 우리 유진이가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유진 씨 아주 똑똑하고 착한 여자예요. 그리고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이 녀석아. 네 엄마 질문에 먼저 대답하라고 해라. 아이고, 당신은 못당해 내가. 저는 그제서야 퍼뜩 정신을 차리고 두 분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여간 그때부터 성격도 급하시고 신경질적인 것이 딱 저를 주눅들게 하기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제외한 남편의 식구들은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시댁 시고모님도 만나야 했는데요. 그분은 시아버지의 누나이신데 혼자 사셔서 시아버지가 가까이 살며 돌봐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자주 시댁에서 마주칠 것 같으니 미리 인사시켜야 한다며 시아버지가 시고모님 집에 저와 함께 방문하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고모님은 연세가 90이 넘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잘 들리지도 않고 눈도 나쁘셔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매일 밥도 해드리고 돌봐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시어머니는 시고모님과 사이가 나쁘셔서 이 집에 와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혼자 외롭게 사시는 시고모님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었어요.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노아는 사람이나 강아지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티즈가 죽기 전에 이런 상태였거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서 어디로도 움직이기 무서워하며 가만히 앉아있고 엎드려 있다가 죽었어요. 시고모님은 그래도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시고 병원 갈 때에는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시고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 제가 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어요. 새아기 네가 신경 쓸 필요까지 없다. 우리 누님은 내가 돌봐드려야 하는 분이야. 아니에요. 저도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결혼하면 정근 신청하면 되니까 서울 올라와서 시고모님 댁 근처 살면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시며 몇 번이고 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 어른들 일이라면 듣기도 싫어한다고 하면서 시아버지는 저에게 시어머니의 흉을 잠깐 보셨어요. 저는 예의 있게 못 들은 척 했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동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의 심술궂은 성격은 그대로 저에게 힘든 시집살이의 형태로 나타났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별일이 없는데도 저녁마다 전화를 하라고 하시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자기 전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본가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 신혼에는 며느리가 다들 그러고 사나보다 하고 주말도 없이 시댁에 계속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6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나니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주중에는 학교에서 애들이랑 주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치이는데 주말에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시댁에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점점 지쳐서 남편에게 어느 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친정에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일단 시댁이건 친정이건 부모님 집에 자주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독립적인 성격이시라 제가 결혼하고 친정에 좀 가려고 하면 친정엄마는 그날 본인이 약속이 있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쉬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다 보니 할 일이 정말 없으셨나 봐요. 게다가 남편이 외동아들이니 얼마나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신 시아버지보다 더 남편처럼 의지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전에 시아버지와 했던 약속, 즉 시고모님 댁에 들러서 돌봐드린다는 그 부분을 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댁에 갔던 김에 집에 오기 전에 항상 시고모님 댁에 들려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갔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 누나 돌봐드린다고 했다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집 가는 거 난 싫다. 그러니까 네 시고모님 댁에 가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가. 어머님은 왜 시고모님 싫어하세요? 저는 결혼 전에 시아버지랑 약속했던 게 있어서 안 돼요. 혼자 쓸쓸히 집에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안 돌봐드려요? 안 그래요, 여보? 그래요. 나도 고모님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봐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 손길이랑 다르지. 우리 여보가 잘하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엄마도 마음 좀 곱게 쓰세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시아버지랑 막 결혼했을 때 시누이였던 시고모님에게 받은 시집살이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려서 고모님 댁에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미 30년 전의 일인데 그래도 잊혀지지가 않고 용서가 안 되신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본인만 안 가시면 되죠. 왜 저랑 남편이 가는 것까지 막으시냐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계속 고모님 집에 출입하니까 시어머니는 나중에 시아버지한테 유산이나 재산 증여를 받으려고 저러는 거라고 저를 막 모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친정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시아버지 재산이 얼마 되시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그걸 완전 기정사실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고집을 눈으로 보고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이 먹히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시댁에 가는 게 싫어졌고 시댁만 갔다 오면 소화제를 먹거나 손을 따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가면 은근히 저한테 시키는 게 많았어요. 저는 저희 집 살림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시댁에 가면 이불을 빨아라, 세탁소 갔다 와라 하며 은근히 자잘한 심부름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 시댁 살림을 하는 거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어머니가 살림을 할 필요 없고 저보고도 도울 필요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아주머니가 오시거든요. 그러니 이건 제가 당해야 하는 시집살이인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불을 매주 빨아서 말리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욕조에 이불을 담가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꾹꾹 밟아서 잘 빨아서 넣으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말이죠. 욕조에 누가 이불 빨래를 하나요? 시댁에 세탁기가 작은 것도 아니었고 건조기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도 꼭 그러시니 저는 나중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이 쓰였던 건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때였어요. 시댁과 우리 신혼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자고 가라고 저희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건 곤란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뽀미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뽀미는 제가 없이는 혼자서 잠을 못 자는 아이였거든요. 유기견일 때 버려졌던 나쁜 경험 때문에 누군가 집안에 있어야 잘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뽀미가 기다린다고 하며 시어머니의 자고 가라는 청을 물리치고 항상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는 화를 또 버럭 내시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아들이랑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며느리 때문에 그래 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외동아들이 예뻐도 이제 제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아들과 같이 자고 싶다뇨. 그게 제정신인 시어머니인가요? 얘 며느라, 너는 시어머니 나보다 그 개새끼가 더 좋아? 어쩌면 우리 아들이랑 내가 얘기꽃 좀 피우려고 하면 집에 가야 한다고 유난을 떠니? 집이 먼 것도 아니고 너 혼자 가서 그 개새끼랑 자면 되잖아. 아 어머니 우리 뽀미한테 개새끼가 뭐예요. 뽀미 정말 우리 자식 같은 애예요. 말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 뽀미 없으면 못 살아요. 어쩔 때 나보다 뽀미를 더 먼저 챙길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건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유진이랑 같이 자고 싶지. 엄마랑 어떻게 같이 자요? 제가 뭐라고 어머니께 대꾸하기 전에 남편이 항상 저의 역성을 들어주었어요. 그건 정말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에게 혼이 난 후부터는 저를 무슨 눈엣가시나 원수 보듯이 째려보며 이를 박박 갈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개새끼를 한번 혼내주겠다는 식으로 막 협박도 하셨고요. 저는 뽀미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없을 때 시어머니가 올까봐 현관 비번을 주기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댁에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오셔서 배를 눌러대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즉흥적인 사람이라 무슨 생각에 하나 꽂히면 꼭 그걸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김치를 담갔다면서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우리 집 현관 비번을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얘 며느라, 내가 물김치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줘. 아니 너는 왜 비번을 또 바꾸니? 그냥 이 시어머니가 알고 있으면 안 돼? 어머니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저는 수업 진행 중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정말 난감하고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학교 선생님이면 최소한 5시, 6시 이후에 전화하고 방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낮에 전화를 해서 막무가내로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에는 뽀미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출입을 하면 우리 뽀미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짖게 되면 이웃에서 소음 심하다고 뭐라고 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간단한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분이었습니다. 본인 스케줄이 제일 중요하고 전업주부이니 아무 때나 아들 집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개념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어긋나 삐걱거리는 채로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시어머니랑 싸워서 매주 시댁에 가던 것을 2, 3주에 한 번으로 줄였고 시고모님에게 가서 돌봐드리는 것도 더 이상 타박을 하시지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무슨 구실이라도 붙여 시어머니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스트레스가 저에게서 우리 뽀미한테로 옮겨간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얘, 너 진짜 그 뽀미라는 개랑 같이 살아야 되니? 너희들도 아기 가져야 되잖아. 근데 걔가 있으면 애기 갖기 힘들어. 걔가 애기 질투해서 물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머니, 저희들 애기는 적당할 때 남편이랑 의논해서 가질 거고요. 뽀미는 당연히 우리 아기랑 같이 키울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하나도 없으세요. 얘가 또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넌 항상 시애미가 말을 하면 거기에 꼭 토를 달더라. 그 버리장머리 없는 건 니네 친정엄마한테서 배웠니? 이쯤 되면 저는 시어머니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남편이 총각대 쓰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해 이해를 시켜야 하는 타이밍인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실까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실까요? 그렇게 끊임없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들을 견디며 살아가던 중 저는 그 사건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뽀미를 어딘가로 팔아버렸던 아주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졌어요. 남편도 덩달아 꼴보기 싫어졌고요. 우리 남편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뽀미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잘못으로 덮어씌워 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와 우리 뽀미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누가 잘못했는지 자잘못을 가려 사이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뽀미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구분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아무리 길거리에서 애들이 꼬셔도 절대 먹을 것에 혹하지 않고 장난꾸러기들에겐 가지도 않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뽀미가 따르는 사람은 제 단골 수의사 선생님하고 저 그리고 남편뿐이었어요. 당연히 뽀미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면 꼭 우리 뽀미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못된 행동을 일삼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개가 짖는 소리를 아주 싫어하셔서 뽀미를 망할 개새끼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출입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뽀미도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무서워했으며 시어머니도 뽀미에게 해코지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에 뽀미가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절할 듯 놀라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뽀미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 뽀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울면서 전화를 했고요. 여보, 우리 뽀미가 없어졌어. 어떡해. 나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고 있어. 내가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갈게. 경찰서에서 강아지를 찾아줄 것 같진 않아. 우리가 찾아보자. 아, 당신 집 앞에 있는 CCTV 확인해봤어?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집 안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뽀미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외롭지 말라고 제가 달아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엔 경악할 만한 사실이 담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낮 2시쯤 집에 몰래 들어와 뽀미를 확 안더니 캔넬에 몰아넣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는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슬리퍼 차림으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뽀미 어떡하셨어요? 시댁에 데리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 뽀미를 납치하셨냐고요? 왜? 그 개새끼 내가 좋은 곳에 보냈어. 우리 아들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새끼 이젠 절대 못 볼 거야. 왜 우리 아들이 번 돈을 그 개새끼 준다고 사료 사고 장난감을 사니? 그리고 애기 가지라니까 개새끼 기고 산다고 안 가지려고 하고.
저는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서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 숨이 점점 거칠어지시더니 제 뺨을 대려 갈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맞은 뺨을 부여잡고 갑자기 울음을 막 터뜨리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년이 며느리가 사람 치네. 네가 시애미를 때려? 너 아주 개에 미쳐서 정신이 나갔지? 미치신 건 어머니죠. 어떻게 저 몰래 우리 뽀미를 갖다 버려요? 어딨어요 우리 뽀미? 데려간 곳 빨리 말해요. 안 그러면 어머니 경찰서에 동물학대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저도 정신 나간 듯이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남편이 그 상황에서 시댁으로 달려 들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시어머니와 저를 보고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를 때린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악에 받쳐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나 어머니 때렸어. 근데 우리 뽀미 데리고 나가서 팔아버린 범인이 어머니야. 바로 확인하고 집에서 오는 길이라고. 근데 어디 갔는지 말을 안 하셔. 어떡해, 우리 뽀미 개장수한테 팔려갔대. 나 어떡해. 저는 시댁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통곡을 했습니다. 뽀미의 마지막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분명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인사하면서 제 손을 핥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이제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시어머니를 동물학대로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출동을 하더니 또 가족 내 일이라면서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동물권은 어디 간 건지. 출동한 경찰 중 한 명은 그깟 개 한 마리 때문에 신고하지 말라는 식으로 훈계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악에 받쳐서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저도 빼앗아야겠다고 큰 소리로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머리를 싸매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지금 살고 있는 80평짜리 저택 같은 아파트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틈만 나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쓸고 닦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집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 그 집 시세를 알아보고 근처 부동산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반으로 뚝 잘라 10억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제 얼굴을 아니까 시댁이 이사 가는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땅 찾아서 시골로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부동산에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팔리면 제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 말고 저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사 준비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시가 20억인 아파트가 10억에 나왔으니 부동산들에선 난리가 났어요. 당장 살 사람이 생겼다고 하며 줄줄이 집을 보러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주소를 가르쳐주고 가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몹시 나서 저한테 쌍욕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놔? 미쳤어? 누구 맘대로 니네 집도 아닌 우리 집을 판다고 지랄이야? 어머니 말 잘했네요. 어머니는 무슨 권리로 내 강아지 파셨어요? 내가 우리 뽀미 팔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꼴보기 싫다고 팔았잖아요. 저도 시어머니 꼴보기 싫어서 시댁 집 팔아버리려고요. 왜요? 더 할 얘기 있어요? 나 그쪽이랑 이제 연 끊을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 저는 전화를 단칼에 끊고 시어머니를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할 말 못할 말 시어머니에게 쌓였던 울분을 다 토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는 정말 뽀미를 보신탕집에 팔아버렸다는 뻔뻔스러운 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 좀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마녀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조용히 남편을 불러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시어머니가 뽀미를 납치한 건 정말 100번 잘못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서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 있겠냐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리 남편이 합리적이고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 집안과 절연을 하겠어요. 그것 봐. 당신 어머니 버릴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어머니가 불합리하고 이상한 성격이어도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감싸 안고 갈 사람이지.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야.
난 절대 그런 정신 이상한 시어머니 못 모시니까. 차라리 어머니께 사과를 받자. 우리 뽀미를 어머니가 팔아버린 건 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잖아. 내가 엄마가 절대 사과 못 하시겠다고 하면 엄마하고 절연할게. 하지만 저는 다 꼴보기 싫었어요. 우리 뽀미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사람이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뽀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걱정되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개장수에게 팔려갔는지 아니면 도망쳐서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지 말이에요. 어느 착한 사람이 뽀미를 구해준다면 꼭 저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미친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야 할까요?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댓글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꿈을 꾸면 뽀미의 얼굴이 어른거려서 잠을 깨곤 합니다. 꿈에서 뽀미는 슬픈 얼굴로 저를 오랫도록 쳐다보고 있어요. 뽀미가 어딘가에서라도 잘 살아주길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이 험한 세상 그나마 잘 버티며 살 수 있다고 제 나이 70평생을 그렇게 생각하며 딸아이에게도 그리 살라 매일같이 말하며 살아왔건만 이게 웬걸. 제가 제 발등을 찍으며 제 자식 인생까지 날아가게 할 뻔한 걸 간신히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 망할 사위놈 개박살 내는 데에만 바치길 각오한 사연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이라는 말까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일평생 가족, 식구만 생각하며 살게 된 것은 어릴 적부터 우애 좋고 가족에까지 충만한 집안의 막내딸로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통에도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미군 부대니 시장통이니 안 돌아다니며 안 해본 일이 없으셨던 아버지와 힘겨운 가난 속에서도 장남이니 장년이 자식 누구 하나에게 이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기 싫어 밤이든 새벽이든 일거리만 있음 어디라도 나서서 인상 한번 구기지 않고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까지. 그렇게 부모님의 헌신으로 제가 태어날 즈음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고 방 2칸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자식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언니와 오빠들은 제가 학교에 갈 때까지도 업고 안고 어디를 가든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맘때쯤 부모님께서 작은 가게를 열어 두부를 만들어 파셨는데 두 분이 새벽부터 나가시면 종종 언니와 오빠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와 오빠들은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제게만 여시며 만두를 사서 입에 물려주곤 했습니다. 자, 해봐. 맛있지? 우리 막내 잘 먹네. 이뻐라. 언니와 오빠들도 한참 갖고 싶은 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였을 텐데도 언제나 제게 먼저 양보해주고 오히려 더 많이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며 언제나 막내인 저를 안쓰러워했습니다. 어린 기억 속에 남겨져 있던 부모님과 형제들의 모습은 언제나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모습들 뿐이었어요. 거기다 형제들 모두 공부도 곧잘해 큰오빠는 은행에, 둘째 오빠는 동네 운수회사에 취직했고 언니는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 나중에는 어엿한 양장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즈음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두부가게도 꽤 규모가 커졌고 형제들 모두가 어엿한 직장이 되어 집안은 꽤 안정에 이르러 서울 외곽에 꽤 넓은 2층짜리 주택을 사 큰오빠가 은행에서 만난 새언니와 결혼을 할 때까지 모두 다 함께 살았습니다. 점점 나라가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시대를 겪어온 다른 친구들의 가족들은 서로 자신들이 해왔던 고생들을 훈장처럼 내세우며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했는지 줄 세우듯 고생 배틀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달랐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당시 아버지는 집이든 차든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오빠는 제게 나눠줄 것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했고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오빠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모든 준비를 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이 기특하다며 고향 땅에 사두었던 땅을 자식 넷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그 땅이 몇 년 후 바로 앞에 도로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올라 제게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선물해줬죠.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꽤나 운이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을 축이었습니다. 큰 고생 한 번 안 하고 부모님과 형제들 품에서 곱게만 자라왔으니까요. 이랬던 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의 남편, 사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다 마음먹었을 때에는 얼마나 그놈이 개놈의 자식인지 알만하시겠죠? 형제들과 달리 공부에는 영 재주가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부모님의 두부가게의 운영을 도왔습니다. 잠들기 전 무게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백태를 씻고 불리기를 반복했고 새벽에 일어나 잠이 깰 틈도 없이 콩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불려놓은 콩들을 모두 다 갈아놓으면 부모님께서 콩물, 비지, 순두부, 두부, 서리태두부 등을 만들어 종류별로 식당 사장님들과 시장 상인들에게 납품을 하러 가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그대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매일 차가운 물을 만지고 무거운 것들을 드느라 체력적으로는 많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릴 적부터 매번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받기만 한 저로서는 부모님 두 분이서 몇십 년간 힘들게 해오셨을 일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보람있고 나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언니와 오빠들이 모두 다 결혼을 해 분가에 나갔고 어느새 그 큰 주택에는 저와 부모님만 남아 착실히 두부가게를 이어나갔습니다. 남들 말로는 형제끼리 결혼 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다들 각자 결혼을 해 처자식이 생기면 다들 제 식구만 챙기느라 바쁘다고들 했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어릴 적부터 알던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해 다행히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왕래가 찾았고 오빠들도 주말이면 자주 집에 들러 부모님과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엔 항상 크고 작은 사고 하나 없이 언제나 순탄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시장으로 납품을 다녀오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요! 여기 구급차 불러주세요! 추운 겨울에도 감기 한번 크게 앓으신 적 없을 만큼 건강 체질이셨던 아버지와는 달리 평소에도 어머니는 항상 소화불량과 어지러움을 달고 계시기야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실 만큼 몸이 쇠약해지셨다는 사실에 가족들 모두가 놀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해. 내가 못 챙겨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야. 자책하지 마. 큰 병 아닐 거야. 분명 큰 병은 아닐 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는 만성 신부전으로 하루라도 빨리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공여자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오빠와 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직계 가족 중에서도 적합자가 나오지 않아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오빠는 당연히 본인이 하겠다며 나섰지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적합 대상자로 나온다면 당연히 제가 나서서 어머니께 신장을 공유할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 아가씨가 무슨 소리냐며 막내에게 수술을 강요하는 형제들이 어디 있냐. 그러고도 우애가 좋은 형제 맞냐. 다들 한 소리씩 하실 수야 있겠지만 저에게는 전혀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큰오빠에게는 셋이나 되는 조카들도 있었고 새언니가 막내를 낳고 임신 중독증을 심하게 앓아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오빠가 홀로 간병에 아이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옆에서 봐와서인지 한 집안의 가장에게 아무리 어머니를 위한 수술이라도 큰 위험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네가 정말 잘할 수 있겠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오빠, 고생 많이 했잖아. 내가 할 수 있어. 오빠는 오빠 가정에만 신경 써. 오빠는 그런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렇게 여러 번의 투석으로 전보다 많이 쇠약해지신 어머니까지 온 가족의 만류에도 저는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수술 비용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에도 형제들은 누구 하나 빼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은 2천만 원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돈은 고스란히 제게 주셨죠. 아빠, 이게 무슨 돈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제게 큰 빚을 지었으니 그 빚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나 이것이라도 제가 받아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무엇이 빚이냐 했지만 아버지는 부모된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 너도 네 자식을 낳아보면 분명 이해할 것이라고 하셨죠. 네가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불편해. 그러니 받아라. 이게 최소한이야. 아빠도 참 거절도 할 수 없게. 알겠어요, 아빠. 저는 다행히도 수술을 마친 이후 회복이 빨라 금세 평소처럼 운동도 할 수 있었고 어머님도 좀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 경과가 좋아 전처럼 가게 일을 하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언니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집안일에 일까지 하느라 많이 바빴을 텐데도 형부와 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퇴근길에 들러 반찬이며 간식거리들을 매일같이 갖다 주며 가게 일로 바쁘신 아버지의 상도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며 빨래도 살뜰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수술로 인해 제 배꼽에 생긴 흉터가 언니는 마음이 쓰였는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구해온 연고를 매일 바르라며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대. 아가씨 몸에 흉터 생기면 안 되지. 알았어, 고마워 언니. 그나저나 오늘 바쁜 날 아니야? 퇴근하고 왜 여기 왔어? 집에 가지. 너도 이런데 어떻게 가? 언니는 연고를 쥐어주며 저보다 제 흉터를 안쓰러워했어요. 전 그 마음이 애틋하고 고마워 저는 부지런히 발랐어요.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언니 말대로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레 흉터는 사라져 배꼽 주변이 말끔해져 있었어요. 참 남들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큰 병에 걸리면 간병의 병원비에 서로 의가 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우리 가족은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없이 함께 역경을 잘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더 똘똘 뭉친 듯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를 도와 두부 가게 일에 전보다 더 매진해야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게 일은 전보다 더 성업을 이루어 아버지와 저를 빼고도 직원을 셋이나 더 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두부를 만들고 파는 일만 할 줄 알았지 저는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가게 일만 하며 27회를 넘긴 저를 다들 걱정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어느새 30을 바로 목전에 둔 노처녀가 되어 있었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게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부모님께서 슬슬 제게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결혼도 결혼이지만 여자 나이 30이 지나면 아이를 낳기도 쉽지 않아. 네, 저도 부모님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만나는 남자도 없고 이제는 들어오는 선자리도 없는데 결혼은 뭐 저 혼자예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 한 명이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거래처 식당 사장님께서 당신의 아들놈에게 일을 좀 물려주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만 하던 놈이라 두부의 두자도 모른다며 우리 가게에서 일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하시며 아들을 가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할게. 이놈이 성실하긴 한데 이런 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말이야. 알겠어요 사장님. 잘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직장생활만 해본 30살의 남자라기에 늑다리 아저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웬걸 키도 170이 훌쩍 넘고 딱 벌어진 어깨에 남자치고 힘올건 얼굴로 제법 봐줄 만한 남자였습니다. 사실 쑥스러워 그렇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 만한 정도가 아니라 탤런트라 해도 믿을 만한 외모라고 생각했죠.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도 몸도 빠릿빠릿하고 지각 한번 하는 법 없이 밥도 복스럽게 잘 먹는 게 성실하고 성품이 단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여기다 놓으면 될까요? 짐은 제가 들게요. 무거운데 어떻게 혼자 하시려고요? 괜찮은데. 거기다 성실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매일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어느 날부턴가 저를 알게 모르게 힐끔거리기에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한번 봤습니다. 가게에서만 보다 밖에서 만나니 훨씬 더 목소리도 듣기 좋고 인물도 아주 더 훤해 보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먼저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같이 밥 먹자 놀러가자 쉬는 날마다 남자를 불러댔어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저 스스로도 제게 그런 적극적인 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그런 제 적극적인 면이 먹혔는지 남자도 불러낼 때마다 척척 나오더군요. 같은 가게 안에서 일하며 쉬는 날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둘 사이는 소문이 났고 평소 부모님끼리도 잘 아는 사이이고 워낙 둘 다 노처녀 노총각이었으니 연애도 제대로 하기 전에 결혼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해 일은 아주 순탄하게 흘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하고 어느새 결혼식장에 들어서 있더군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거래처 사장님이시던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자연스레 식당을 물려주셨고 저는 친정 부모님의 두부가게에서 남편은 식당에서 성실히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들은 하셨겠지만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도 3년이 훨씬 지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난이민이 시험권이니 이런 말이 없었으니 막연하게 둘 중 하나가 어딘가 부실해 생기지 않는 것이라 여겼죠. 이 모든 게 모두 다 당신들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시던 저희 부모님은 전국에 좋고 유명하다는 점집이며 건강원은 어디든 찾아다니시며 저를 위해 굿도 하고 귀하디 귀한 약들을 지어다 주셨어요. 이게 용한 부적이란다. 잘 때 붙이고 자라. 저는 겉으로 티를 내진 못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다 제 탓인 것 같아 매일 밤잠도 설치며 먹지도 못할 만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말라가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 남편은 참다 결국 폭발해버렸고 시부모님께 아이 문제는 저희 문제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아이가 생기면 낳고 그렇지 않으면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는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제 나이 35, 마치 선물처럼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힘겹게 생긴 아이인 만큼 저는 10년을 넘게 해온 부모님 가게 일도 그만두고 오로지 태어날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지금껏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했지만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그 시간들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만날 생각에 10개월 내내 했던 입덧도 모두 다 참고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청난 사랑과 기대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죠. 제 딸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구슬처럼 맑은 눈망울은 동그랗게 유난히도 반짝거렸고 남편을 닮아 콧날은 오똑했고 팔다리는 길쭉길쭉 길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영화배우나 미스코리아를 시켜야 한다고들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뿐인 귀하디 귀한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 다짐했죠. 그런 부부의 마음을 일찌감치부터 알아서였을까요? 우리 딸은 초중고 내내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아 하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노니만 본인이 원하던 대로 교대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엄마, 나 교대 붙었어요. 정말이냐? 아유, 세상에 우리 딸 고생했어. 그간 힘들었지. 얼마나 좋던지 눈물이 났어요. 딸아이는 대학에 가서도 그 엄마의 그 딸 아니랄까봐 저를 꼭 닮아선지 주말에도 식당에 나와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착실히 공부만 하더니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도 패스하고 그대로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본인이 바라던 대로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80이 넘으신 부모님은 크게 아프신 곳 없이 두 분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셨고 남편과도 함께 식당 일을 하며 큰 말싸움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증여받은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곳에 떡하니 도로가 생겨 땅값이 뻥튀기처럼 뛰어올라 저희 형제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돈이 생겨 다들 서울에 큰 아파트를 사거나 자식들 앞으로 떡하니 집도 사줬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빚이 조금 있었던 저희 부부는 빚을 모두 다 정리하고 살던 집까지 팔아 딸아이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에 신축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완전 새 집에 살아보는 것은 처음이었던 저희 가족은 전에 쓰던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모두 다 정리하고 모두 다 새 곳으로 사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딸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주자 싶어 모두 다 예금해두었죠. 역시나 제 인생은 즐거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부 가게를 운영하시며 제가 맡아 해주기를 바라셨지만 제 나이도 나이였고 남편은 식당 일도 고되어 두부 가게는 큰오빠의 아들 조카에게 맡기고 제가 간혹 들러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닮아 머리도 좋고 수에도 빠삭한 조카 녀석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훌륭하게 가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좋은 두부를 만들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옛것만 고수해서는 시대를 좇을 수 없다며 오래되어 낡은 가게를 싹 공장으로 개조해 기계화 공사를 마치고 직원들도 뽑아 차차 구색을 갖춰갔습니다. 그렇게 두부 공장이 자리가 잡히니 저도 식당 일에만 매진하며 남편과 쉬엄쉬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일찌감치 가게 문도 닫고 휴일에는 남편과 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하루는 딸아이와 여행을 다녀오던 중 조카에게 연락이 와 공장에 좋은 일이 생겼으니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모여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아 그 길로 은행에 가 큰맘 먹고 돈 50만 원을 출금해 봉투에 넣어 딸아이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언니와 오빠들도 만나고 조카들까지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인물이 훤한 젊은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조카가 잘 아는 동네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목사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여기 전도사님이 계신 교회가 우리 구에서 아마 제일 클걸요? 그래? 네, 오늘 거기 식당이랑 저희 제품이랑 계약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기특하다. 제가 어릴 적부터 여기 두부를 먹고 자랐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식당 담당 집사님께 아주 강력 추천했어요.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말도 얼마나 서글서글하게 하는지 교회에서만 일하기에는 참 아까운 인물이라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죠. 공장 한쪽에 긴 테이블을 깔고 고기도 구워 함께 먹으면서 다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은 눈치채지 못했었지만 그날 이후부터 딸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제일 크다는 바로 그 교회를 말입니다. 역시 누가 제 딸내미 아닐까봐 남자 인물 보는 건 똑같다 싶었죠. 휴일마다 그 전도사라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들어오는 것 같더니만 아예 방학 때는 매일같이 만나는 것 같더군요.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은 우리 딸이 드디어 연애라도 하는가 싶어 은근 기대하며 이런저런 혼수를 두지 않으려 애쓰며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쩜 닮지 않아야 하는 것까지 닮았는지 딸내미는 이제 막 부목사가 된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좀 서둘러야겠다고 하더군요. 결혼? 벌써? 너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만나보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 교회에서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기는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 그래도 목사 사무면 아무래도 직장 다니기도 어려울 거고. 사실 제 속마음은 그래도 명색이 학교 선생님인 딸내미가 종교인의 아내, 사모 뭐 그런 식으로만 살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딸아이의 행복만을 원하는 엄마라 자부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욕심쟁이 엄마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딸아이가 마음을 정하기도 했고 두부 공장에서 처음 봤던 그 좋은 인상을 보면 인연인가 싶기도 하여 저와 남편은 결혼을 허락해줬습니다.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딸아이와 예비사위는 척척 결혼 준비를 시작하더군요.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원망을 받았겠구나 싶을 만큼 둘 사이는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사위의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고 어머님은 지방 어디선가 홀로 살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견례는 해야 하지 않느냐 조심스레 물었더니 예비사위는 연락을 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고 서로 안 보고 사는 것이 나은 사이라며 결혼식에도 부를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래도 결혼을 한다 연락이라도 한 통 드리라고 얘기했지만 딸아이가 슬쩍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반듯하고 밝아 보이기만 했던 예비사위에게도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나 보구나.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말아야겠다. 그냥 내가 더 좋은 장모가 되어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신자들과 저희 식구들이 자리한 자리에서 아주 경건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까지도 종교가 없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사위가 목사이니 이제부터는 교회도 다니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며 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 부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사위는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나와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와 달리 담임 목사가 되니 가족들이 곁에서 할 일이 아주 많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눈에 자꾸만 사위가 거슬리기 시작한 게요. 시작은 사소한 돈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애초에 저희 부부가 딸아이 앞으로 주기로 한 돈이 있어 그 돈을 주며 너희가 알아서 집이든 집에 들어갈 물건이든 알아서들 하라며 다 줬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이나 사위네 집이나 예단이니 예물이니 일치할 일이 없었고 둘 다 30이 넘은 성인의 사회생활들도 꽤 오래 했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집을 계약했단 이야기에 남편과 뭐라도 하나 사줄까 싶어 집 구경을 갔는데 딸아이가 갖고 있던 돈보다도 훨씬 더 터무니없이 작은 집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세도 아닌 월세를요. 그제서야 딸아이가 하는 얘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남편한테 빚이 있었어. 그거 갚아주고 나니까 월세방 돈 나오더라고. 남편은 젊은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빚이 많냐고, 혹시 무슨 도박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는데 딸아이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부터 생활비로 생긴 빚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휴. 남편은 더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애써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0이 넘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서로를 위해 한 일인데 제가 왈가왈부해봐야 악역을 자처하는 꼴밖에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어디 부모 마음을 알겠나요. 그리고 물론 돈도 돈이었지만 저들 나름대로는 있는 빚부터 먼저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겠다 싶더군요. 남편에게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 아들이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넓게 생각하자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온 뒤로 집에 놀러온 사위에게도 젊은 날 고생이 많았으니 앞으로는 둘이 합심해 점차 좋은 집으로 넓혀가면 될 일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든든한 처가가 있으니 힘든 일이 있음 언제든 얘기하라고도 했죠. 아이고, 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 발등을 아주 제대로 찍은 것이었어요.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교회는 저도 잘 아는 시장 근처의 작은 학원 건물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사위는 툭하면 작은 교회라서 그렇다는 둥, 신실한 신자들이 너무 적다는 둥 하며 저희 딸아이에게 투덜대는 소리를 종종 하더군요. 참, 이런 곤란한데, 작은 교회라 그런지 참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던 딸아이가 결국엔 얘기를 해주더군요.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그곳에 큰 부지 안에 딱 교회 자리로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생각은 어떻게든 지금 교회를 정리하고 그쪽에 새로 교회를 지어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담임 목사가 오자마자 새 교회를 짓겠다 하면 어느 교인들이 좋아하겠느냐 했지만 이미 뜬구름 속에 붕붕 떠버린 사위는 주변에서 하는 조언들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옆에서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처럼요. 분명 결혼 전에 봤던 전도사 시절의 사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종교인이 될 것처럼 보였었는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작은 교회를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180도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돈독이 오른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와 남편, 처갓집을 대하는 방식에도 분명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위는 툭하면 불쑥 남편과 제가 있는 식당에 찾아왔고 손님도 많지 않은데 뭐하러 힘들게 장사를 하시냐. 요즘은 투자를 해야 먹고 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뜬금없이 제 큰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두부 공장 자리가 지금 평당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살 때보다 얼마나 더 올랐는지에 대해 어디서 듣고 와서는 저와 남편보다도 훨씬 더 빠삭하게 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댈 때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듣기 싫어 대충 말을 돌렸는데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잦아지니 저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할 때처럼 혹시나 모르고 있던 빚이라도 더 생긴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교회를 새로 짓고 싶어 저러는 건지 말이죠. 그래도 100년 손님이라는 사위인데 대놓고 돈 문제를 묻기엔 저도 무안해서 자주 딸아이의 집에 들르고 사위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반찬이나 교인들 줄 간식들을 직접 다 만들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사위를 만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집이야 저녁 때가 되면 알아서야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대낮에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도무지 교회에서 보기가 힘드니 좀 이상하더군요. 거기다 교회가 있는 시장에서 제가 아는 사장님들이 몇 분 계셔서 간 김에 들러보았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더라고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 사위라는 소리에 다들 교회에 들러본 적은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영 되지 않는 소리를 해댔답니다. 무슨 소리요? 아유, 이 시장을 끼고 있는 부지가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여있어 재개발이 희박하다느니 얼마 전 자기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땅으로 믿음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예배 시간에 한 거야. 아우 참나 생각도 없이. 정말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젊은 목사가 이 작은 교회에서 한미천을 제대로 뜯어 크게 성공하고 싶어 저러는 것 같다고들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교회 성도들도 확실히 많이 줄었다네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돼 딸아이에게도 몇 번 물었지만 교회 일이야 남편이 다 알아서 해 본인이 잘 모르지만 원래 동네 작은 교회 목사는 그 지역구의 유지들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사위가 그랬다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느니 하는 소리는 원래도 매일 하는 소리랍니다. 저는 기가 막혀 사위가 만나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좀 알아봤어요.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그 동네에 땅을 좀 갖고 있거나 건물을 올리려는 사람들이라 하더군요. 역시나 사위가 교회 일보다는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한 목사래도 신앙 말고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 눈에는 돈 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휘둘리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도 걱정되고 사위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건 어쩜 좋아요? 전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힘든 얘기들을 남편과 언니 오빠들이 모인 자리에서 넋두리처럼 해댔는데 언니와 오빠들이 하나같이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대로 두면 안 되지. 그러다 지금 있는 성도들마저 다 빠져나가면 어째. 그리고 괜히 교회 짓는다고 성도들한테 헌금이라도 걷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파지지 않겠소? 그 얘기를 듣자 저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목사가 벌어봐야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런 욕심을 부린답니까? 저는 고민 끝에 사위를 만나기로 했고 사위도 제가 만나자는 말에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맛있는 밥을 사준다며 이름만 들어도 고급져 보이는 한정식 집으로 오라더군요. 식당에 도착해 예약되어 있다는 룸으로 들어갔더니 룸 안에는 사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웬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 한 분과 제 딸보다도 어려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사위와 함께 앉아있더군요. 아유, 이분들은 장모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라서요. 제가 룸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위는 전부터 제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분들이라며 먼저 자리에 있던 남자와 아가씨를 차례로 소개해주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신도시 부지에 땅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이미 다 지어진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물주와 그 건물주의 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만나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조금 더 열중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얘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그렇게 꿈꾸던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며 사위를 위해 팔자에도 없는 교회 사모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장모로서 그 정도 당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친정이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진작부터 하나뿐인 제 딸을 위해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이 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야 70이 다 돼가도록 해오던 식당 일이 있었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있으니 이제 슬슬 노후를 위해 가게도 정리하고 아파트도 정리해 정신없고 고생스럽기만 했던 도시를 떠나 고즈넉한 곳에 터를 잡고 누구 하나 떠날 때까지 그렇게 둘이 오순도순 살 생각이었기에 모아둔 돈들은 모두 다 딸 내외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딸아이와 사위가 결혼할 때처럼 그 돈을 어디에 쓰든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게 될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둘 사이만 좋다면야 다 제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사위가 자꾸만 또 새 교회를 짓겠다 얘기하면 아직은 나이도 젊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니 때가 되면 우리가 돈을 좀 보태주겠다 말할 심산이었죠. 그런데 사위는 제가 무슨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부동산 계약서와 무슨 어렵게 생긴 도면을 들이대며 지금 제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얘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서울 영등포 어디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젊은 딸내미는 외국에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들어온 인재라고요. 저는 이미 제게 계약서부터 들이미는 사위의 눈빛을 보자마자 알겠더군요. 제가 하려던 얘기는 꺼낼 수도 없겠다는 것을요.
사위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 건물주가 가지고 있다는 건물에 1층과 지하를 몽땅 교회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라는 남자는 자기 건물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도 목사님께 가장 좋은 자리를 드리고 싶어 자신이 나선 것이라면서 사위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어요. 목사님이니까 믿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예, 알죠. 감사합니다. 물론 부모 도움 하나 없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뤄낸 사위가 저도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도 제 자식과 똑같이 생각하진 않았는지 사위에게 어떻게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느냐, 종교인이면 종교인답게 소신을 지켜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위도 자식이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하는 일인데 늙은이의 괜한 조바심 때문에 사위의 앞날을 막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더군요. 처음 조카의 공장에서 보았던 인물 훤한 전도사의 반짝거리던 눈동자를 잊고 저도 사위를 제 딸의 남편으로 안정적으로 살기만 바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장모인 저와의 식사 자리에 건물주까지 대동해 나왔을 땐 사위 입장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겠거니 하는 마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계약금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만? 돈이 필요해서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야 충분히 그냥 줄 수도 있겠다 싶은 금액이었죠. 금액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넓고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것 정도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곧바로 계약금을 보내줬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로 그렇게 좋은 부지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내 이사 결정이 났으니 인테리어 공사도 곧 시작한다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선금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사위는 교회라는 것은 원래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니 걱정 말라며 이제 더는 돈 문제로 장인 장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저도 듣고 보니 그래봐야 담임 목사라는 것이 월급쟁이나 다름이 없는데 교회에서 알아서들 잘 운영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이사 문제는 일단락된 것 같아 한시름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실 것 같다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더는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 수술 받고 가게도 내놓는 게 어때요? 그렇게 가게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두부 가게의 식당 일에 40년 넘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쓰지 못했던 손주라도 봐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중 부동산에서 가게를 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영업시간도 끝난 시간이라 가게에 남아있는 직원도 없어 딸에게 잠시만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손주가 열이 나서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이미 저녁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사위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직 집에도 안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딸에게 얘기하고 병원에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가게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보여주고 문을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가게 앞에 웬 남자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어 놀라보니 다름 아닌 제 사위였습니다. 장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5일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위가 무슨 일로 가게 앞에 찾아왔나 봤더니 급히 부탁드릴 게 있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활이 걸린 일이라 급한 일이라 그래요. 정말 한시가 급해요. 무슨 일인데 그러나. 뻔하죠. 안 들어봐도 분명 돈 문제일 게 뻔했습니다. 저는 또 왜 그러냐, 설마 교회 이사에 문제가 생겼느냐 타이르듯 물었더니 대뜸 혹시 지금 당장 해주실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묻더군요. 뭐, 돈? 아니 자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장모한테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그러는 거야. 근데 따졌더니 한시가 급해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느냐, 도울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겠다 했더니 그제야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상가 월세 계약에 잔금이 있냐, 보증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사위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만 사실은 그때 보여준 계약서가 월세 계약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함께 왔던 남자는 교회 부지를 보여준 땅 주인이었고 사실은 그 땅은 매입해 그 자리에 교회를 짓기로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사위의 말을 이해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 욕심이 앞서도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과 작당에 장인 장모를 속인단 말입니까? 그 사장님께서 분명 교회 앞으로 대출도 다 나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속은 겐가? 아, 기가 막혀. 이제 보니 그 사기꾼 같은 땅 주인한테 홀딱 속아 계약금은 제 돈으로 선금과 중도금도 몽땅 다 대출을 땡겨다가 내고 마지막 잔금이 남아있었는데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또 제게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는 나와봐야 교회 신축 비용이나 나올까 말까 하다더군요. 정말 그 순간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 해서 몇 억은 들어가는 일을 제 손에 든 돈 하나 없이 무턱대고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는 목사라니 정말 한심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딸아이와 상의도 해보고 장인과도 상의해봐야겠다 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사위는 갑자기 제 앞에서 덥석 무릎부터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난번에 계약금 때문에 장모님께 손 벌렸을 때도 다시 또 한 번 이런 일 있으면 이혼이라고 했어요. 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언제나 제 앞에서는 그래도 항상 제 남편 편을 들던 딸아이가 제 딴에는 부족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는 부모가 걱정할까 혼자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지금 수중에 있지도 않고 나도 좀 알아봐야 하니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라는 놈은 이제 아예 제 앞에서는 멀쩡히 보일 필요도 없겠다 싶었는지 가게부터 좀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돈이라도 좀 빨리 빼달라고 하더군요. 천불이 나고 가슴이 먹먹한데 어쩌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어린 제 손주 녀석과 딸 얼굴이 아른거리는걸요. 저는 그 길로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 아닌 아는 부동산으로 가 이런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지금와 계약을 파기하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도 날리고 배로 보상까지 해줘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짓던 어찌하던 어쨌든 계약서에 사인한 돈은 정리해야 했으니 사위 말대로 가게를 정리한 돈을 먼저 주고 다음날 은행에 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나 알아봤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대출을 받아 사위가 있다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판을 질 생각이었죠. 이 돈으로 다 해결이 되면 앞으로 다신 돈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다시 한번 돈 때문에 손을 벌리면 그땐 나도 더 봐주지 않겠다. 아주 엄포를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원래도 좀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이상하게 한기도 좀 돌고요. 아직 이사하려면 멀었는데 건물이 왜 이렇게 썰렁해? 그리고 들어간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원래는 항상 전도사들도 있고 아래 선교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좀 보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위에게 전화도 안 하고 바로 교회로 왔으니 혹시나 교회 안에 없나 싶더군요.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며 예배당 안쪽에 있는 목사실로 다가갔습니다. 똑똑 2번 정도 목사실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기에 저는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순간 제 눈이 어떻게 됐나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름 아닌 제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은 정말이지 치가 바들바들 떨리고 가슴이 들끓어 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망할 한정식 집에서 봤던 그 사기꾼 같았던 땅 주인의 딸이라는 그 망할 년과 사위놈이 몹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스러운 예배당 안에서 말이죠. 저는 그대로 이성이 날아가 버렸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두 다 집어들고 사위야 그년에게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당장 사라져!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장모님 그게 아니라!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대는 사위와 찢어지는 소리로 울부짖는 그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물이 훤하디 훤했던 하나님의 아들, 잘나신 담임 목사 사위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고 저는 그 길로 딸 집으로 가 지금 당장 짐을 싸라 했습니다. 더 보고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발등을 아주 제대로 찍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사위놈은 전도사 시절부터 제 인물을 내세워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빌부터 살던 놈이었고 딸아이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기꾼 땅주인 딸내미와 오랫동안 붙어먹던 사이였답니다.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착하고 헌신적인 우리 딸아이를 꼬셨고 결혼을 하자마자 원래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나와 그 부지에 교회를 지어 성도들에게 한몫 제대로 땡겨 그 여자와 외국으로 나갈 생각이었답니다. 결혼 전에 있었다는 빚도 다 유흥비로 탕진을 한 것이더군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와 딸아이가 아주 사기꾼에게 제대로 당한 것이었죠. 모든 상황이 다 밝혀지고 가장 상처를 받은 건 당연히 딸아이였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걸었던 남자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으니까요. 저도 그 일에 아주 한몫 제대로 했지 뭐예요. 가족. 오롯이 가족이 똘똘 뭉치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며 넘어갔던 일들이 모두 다 후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거지 같은 땅, 토지 계약서도 무효 신청을 한 상태고 사위놈의 내연녀 그 애비까지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 나이 70,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이 모 같은 사위놈 인생을 아주 조져놓는 데만 쓰기로 굳게 마음먹었죠. 두고 보세요. 어디서 되먹지 못하게 종교를 들먹이며 신까지 이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놀렸던 양아치 같은 놈의 최후가 어떤지 말입니다.